야, 웹소설은 포르노그래피 아니냐? 웹소설은 되게 야한 거 많이 나오지? 그와 그가 만나서 뭐 사랑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살짝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수입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종이책의 인세는 몇 프로죠? 10%요? 네, 인터넷은 실수령 얘기요? 인생의 모든 진리는 물음표에서 시작됩니다. 그 모든 질문이 시작되는 곳 다물어 클럽의 이영경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함께해 주실 분은요. 김준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현 성신여자대학교 문화나래티브 전공 교수, 고려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현대문학 전공 김준현. 김준현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더욱더 특별하게 빛내주실 분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고지혜. 김 교수님은 그러면 웹소설을 좀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네, 제가 사실은 공부하고 있었던 그 박사 논문을 썼던 분야가 매체와 작품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주류가 되는 매체가 아무래도 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럼 웹을 매체로 한번 작품을 써보자 해가지고 작품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도 하고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웹소설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인터넷에서 창작이 된 소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웹소설 정확히 좀 어떤 건가요? 웹에 올라와 있다고 이제 모두 다 이제 웹소설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가령 황순원의 소나기가 웹에 올라왔다고 이제 그게 웹소설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웹에 지금은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도 약간 좀 대중적인 그 웹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좀 이렇게 대중문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첨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어떤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올라와 있는 작품 중에 조금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대중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고 그다음에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같은 작품은 원래 이제 웹소설 원작이었던 작품이고 이제 웹툰으로도 만들어지고 이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혼 황후나 뭐 전지적 독자 시점이나 이런 거 작품들 대표적인 작품들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텐데 좀 호흡이 길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주인공들 간의 어떤 좀 그런 통쾌한 어떤 그런 인간관계라던가 이야기 전개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좀 장르를 요즘에 웹소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고 교수님이랑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오늘 정말 김준현 너무 교수님의 기대해. 강의를 듣지도 못하고 지금 서론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김 교수님 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사실은 좀 넓게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웹으로 문학하기라고 제목을 잡아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창작도 물론 하시지만 웹소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그렇다면 웹소설을 읽을 뿐만 아니라 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웹이라는 매체가 있으면요. 거기에 그 매체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체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근데 매체성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용어입니다. 아직까지 저 워드 그러게요. 프로세서에 넣으면 빨간 줄 그어져요. 근데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면 미디얼리티라는 개념을 제목으로 쓴 이제 그 논문들이 지금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웹이라는 것에서 내가 그냥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이에서 쓰다가 웹에서 쓰면 되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주 단적으로 내가 웹에다가 글을 쓰려면 게시판 형태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게시판에서 독자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확보해야 되고 게시판에 일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웹에 올라오는 문학은 댓글이 거의 약간 뭐랄까요 제도적인 일부가 돼버렸어요. 종이책은 그렇지 않죠. 네. 종이책에서 만약에 독자가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항의를 하면 항의를 하려고 그러면 좀 상상이 잘 안 가죠. 출판사에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거나 예, 이미 그때 이제 나는 굉장히 극성스러운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굉장히 좀 이게 리스크가 큰 행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출판사는 대부분 그런 경우에 사실은 작가한테 전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1년 동안 모아서 사실 작가님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지금 댓글 같은 경우는 바로 1초 만에 들어가죠. 댓글이 올라가는 순간 작가한테 알림이 가는 경우도 많고요. 가면 이제 굉장히 여과 없이 이제 독자의 얘기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령 웹에서 내가 글을 쓴다라는 것은 독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뜻하죠. 이런 것도 사실 매체성 중에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성의 어떤 개념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배워야 웹에서 아마 글을 쓰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매체성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사실 오늘 네.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이 네. 매체라는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 매체성이라는 말이 저한테 좀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네. 일단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 소통의 양방성이 매체성이라는 말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건 이제 웹이 가지고 있는 매체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령 신문 연재 소설을 예로 들면요.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원고 청탁을 받아보면 글자가 모자라도 안 되지만 글자가 넘어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지에다 청탁을 받았으면 원고지 한 2장 정도 늘어났는데 어떡할까요? 이러면 잡지는 대부분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잡지에서 한 페이지가 늘어나는 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에서는 한 글자가 늘어나도 칸이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자분들이나 이제 편집자분들이 가차없이 잘라버리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문에 이제 내가 투고를 하는 것과 잡지에 투고를 하는 것이 글자 수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매체적인 어떤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웹소설도 그런 게 있어요. 웹소설은 유료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5,000자를 넘어야 돼요. 5,000자를 넘는 건 상관없어요. 4,999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유료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00자가 넘지 못했다 이러면 바로 플랫폼에서 무료로 올라가는데 동의하라라는 버튼을 딱 저한테 띄워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매체적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분량으로 매체성을 좀 따지게 된다면 신문 연재 소설은 5,000자다 이러면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 이 정도라면 잡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자, 뭐 1,000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웹소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만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분량으로도 좀 여러 가지 그 매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도 문학 연구자로서 평소 하는 생각은 사실은 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그렇죠. 주의이거든요. 저도 네. 형식주의자인데 분량이 플러스로 어쨌든 뭐 무한정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것이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롭다라는 걸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떠실까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만화 작품들 있죠. 네. 그 드래곤볼이나 원피스나 이 그 연재하고 있는 잡지가 이 작품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요. 1화에 대해서 분량을 엄청나게 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만화 중에 대표작들이 있죠. 굉장히 인기작들 보시면 1화가 엄청나게 길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재물이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나는 일정한 저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나이브한 거고요. 사실 거기에서 연출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1화에서 독자를 좀 오래 끌어당기고 싶기 때문에 1화를 좀 길게 잡고 싶어 하거든요. 작가 입장에서 이번 화는 좀 길게 해서라도 좀 독자들한테 좀 전달할 거 다 전달하고 싶다. 힘을 많이 빡 주게 되는 그렇죠. 면이 예, 있는 그게 거죠. 결국은 뭐 이번 화는 조금 쉬어간다고 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분량을 하기도 하고 뭐 다음 화는 이제 5,000자 말고 한 7,000자 써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웹소설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신문이나 종이 연재 소설에서는 소위 말해서 잡지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예. 드라마도 1, 2화는 조금 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예. 그런 것들이 또 매체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매체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매체성은 영어로는 미디얼리티인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다가 리티를 붙인 거죠. 리얼에다가 리티 붙이듯이 미디얼리티라는 말 자체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수입하는 과정에서 성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자어처럼. 웹소설은 이론적으로는 종이라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분량의 차이가 없지만 거기에 또 이제 유료화라는 다른 매체적인 어떤 조건이 끼면서 하한선은 생겨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웹소설의 작가는 게시판 운영자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설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 댓글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댓글에 열심히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댓글은 대답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의 자기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너무나 네. 전통적인 소설 독자의 입장으로서 또는 네. 뭐 작가론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댓글이나 독자의 너무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을 작가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게 작가 보호의 입장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제가 있죠. 네. 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무대에 올라가는 연기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대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의 위험도를 높이는 거죠. 사실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인가 18년쯤에 실제로 어떤 플랫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공지를 한번 띄운 적이 있어요. 이번에 댓글 때문에 작가 한 분이 좀 안 좋은 시도를 했다. 그래서 이 댓글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조금 독자들은 좀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정말 무서운 무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작가는 힘이 있고 독자는 텍스트에서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댓글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그 창칼을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지금 중요한 이슈긴 해요. 어떻게 작가를 보호할 것인가. 근데 웹소설 작가들도 이제 내가 게시판에서 어떻게 보면 네. 그 소위 말해서 네티즌들의 어떤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웹이라는 매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 필수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요소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쩌면 댓글도 텍스트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예. 작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측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게 웹소설의 매체성, 웹소설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매체성을 이해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매체성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네. 사실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웹문학을 즐기기 위해서는 또 창작자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도 매체적인 소양이나 언어를 네. 받아들이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소양인데 소양이라는 것을 갖고 들어가느냐 갖고 들어가지 않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 있습니다. 만화에서 말풍선 있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매체성 때문에 생긴 매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만화에서 누군가가 말했다라는 말을 이제 그림에선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풍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 사람 말이다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꼭지 달아서 이렇게 네. 해주죠. 그다음에 이렇게 뽕뽕뽕뽕 해가지고 이제 생각한다 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언어인 거고 그게 사실 텍스트인 거죠. 만화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적인 요소인 거고요. 그거를 내가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작가로서의 소양인 거고 내가 요 말풍선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독자로서의 소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총칭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미디얼리티를 매체성을 구성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체성은 이 웹문학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그러니까 아주 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자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작가가 하는 일이 변했다. 일반적인 책 얘기로 좀 해드리자면 옛날 작가님 요번에 단행본 나오시는데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아직 출판사가 안 정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은 대부분 출판사가 정해요. 작가가 정할 것 같죠? 아닙니다. 뭐 작가가 그런 고민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종이책에서의 일이에요. 근데 웹소설에서는 사실은 작가가 정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웹이라는 그 환경 덕분에 작가가 모든 편집부터 기획에서 이제 홍보까지 다 개입할 수 있게 됐고 사실은 그걸 이제 주도적으로 작가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셔라. 왜냐하면 결국은 출판사도 업체지 않습니까? 작가한테 일을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안 나눠주겠어요? 그렇죠? 그럼 작가한테 일을 나눠주고 그럼 일을 나눠주는 대신 작가한테는 인세가 좀 올라가고 권한도 올라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작가의 어떤 그런 일의 어떤 범위 같은 것들, 이 양상 같은 것들 이런 게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요소에 있어서 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독자의 힘이 강해졌고 네. 그에 따라서 작가가 하는 일도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웹소설의 특징상 한 회 한 회가 좀 유료 결제화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어. 다음 화를 제가 결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화를 딱 100원 내고 결제를 할까 말까 하다가 다음 화까지 보자. 이러고서 궁금하니까 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 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편 주인공의 동료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독자 입장에서 화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 굉장히 소규모 단위로 이 결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주인공한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이게 좀 호흡이 길고 100원이 아니라 뭐 1,000원짜리를 이제 그 굉장히 큰 덩어리를 보면 거기에 어딘가는 주인공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100원짜리로 잘라져 있다 보니까 그게 원고지 30매 정도거든요. 야, 난 주인공 다음 얘기가 궁금해서 냈는데 왜 주인공 말고 딴 얘기가 나오냐. 이런 식의 어떤 독자들의 반응이 나오니까 결국은 웹소설은 작가들한테 주인공으로부터 카메라를 비키지 마십시오. 내용상에서 아주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독자 반응도 결국 매체성에 의해서 이제 작가한테 전달이 되고 그 매체적인 특징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독자 반응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은 웹소설을 쓰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웹 환경에 따라서 작가의 역할이나 임무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듯이 네. 그러면은 그 소설의 내용도 네. 어쨌든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특히 웹이라는 환경, 웹소설이라는 장르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뭐 장르, 주제랄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웹소설에서 키워드로 쓰고 있는 건 대리만족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웹소설의 독자는 대리만족을 위해서 작품을 읽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냥 진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이제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웹소설의 주인공으로서는 거의 금기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세상을 비장하게 구하지만 자기들은 불행해지죠. 웹소설 독자들이 이제 그런 걸 싫어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세상을 구했으면 세속적인 보상이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재벌이 된다던가, 이 사람이 뭐 스타가 된다던가. 그러니까 사실 웹소설에서는 지금 새드 엔딩이라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대부분 다 주인공을 가지고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주인공 중심으로 써라.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죠. 웹으로 오면 이제 그게 완전히 깨지죠. 내가 현대인인데 과거로 돌아간다. 추리는 연재에 그렇게 어울리는 장르는 아니에요. 독자가 강하게 먼저 제시된다? 네가 판타지 쓰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냐. 지금 현재 시대는 독자들이 컨벤션을 만드는 시대고 그게 바로 웹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